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코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정책에 관해서 조정희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디코드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이제 새로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네. 법무법인 디코드를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도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가상자산 ICO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바로 이번 주인데 예. 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상자산 ICO와 상장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네. 특히 그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과장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나가신 이제 그 간담회에서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반칙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발언에서 상당히 큰 SNS에 네. 조 변호사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한간에 너무 수위가 높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죠? 사실 약간 좀 와전돼서 네. 전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때 이제 금융위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제화에 관련된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제화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도 뭐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룰들이 네. 필요한 상황에서 그 룰들을 정립하는 과정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네. 시장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네. 이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런 룰이 없는 운동 경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다 보니 선량한 플레이어들이 네. 반칙을 하는 플레이어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보고 네.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네. 네. 사실은 빨리 이렇게 시장에 필요한 룰을 정립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한 건데, 네. 약간 좀 중간에 행간의 의미가 많이 잘렸네요. 기사에는. 예, 그렇죠. 이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네.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받아들이셨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시고서는 네. 아, 우리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냐라고 네. 오해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행간에서 또 묘하게 이게 커팅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분히 좀 오해가 살 수 있는 기사만 봤을 때는 예, 뭐 인용 과정에서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제 발언 때문에 화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플레이어든 투자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명을 해주셨는데 반칙의 기준이 뭘까요? 반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룰이 없는데 네. 반칙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실 필요한 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한 네. 그런 그러니까 암묵적인 룰이죠. 네.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반칙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초기에 네.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다단계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판매가 됐었는데 됐죠. 네. 판매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코인도 이제 ICO를 하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 거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네.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장비 같은 거를 수수하는 관행 같은 것도 네. 있었었고요. 그리고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외부의 팀을 고용을 해서 정상적인 마켓 메이킹이 아니라 거의 시세 조정에 가까울 정도로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네. 주가 조작 같은 행위죠. 그렇죠. 일종의. 근데 이런 게 법률이 없어서 처벌은 네. 안 되지만 네. 그렇죠. 이런 행위들을 저희가 반칙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참석하셨던 가상자산 ICO 정책 토론회에서 네.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 네네. 그중에 금융위 관계자분께서 규제는 국제적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규제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거를 나중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한 규제도 있어요. 네. 근데
국제적 중합성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업에 관련된 행위 규칙들을 정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국제적 정합성이 없어도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룰까지도 국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룰까지도 국제적인 정합성이 중요해서 안 하고 네.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이제 너무 플레이어들이나 방치가 되고 투자자들은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하지만 국내에서 필요한 그 룰들은 빨리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너무 이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눈치 보기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분들도 나름 노력을 하시고 금융위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네. 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총 14개 정도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빨리 좀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최소한의 룰이라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네. 문제가 처음에 이제 완벽한 법률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작은 규모라도 필요한 룰들을 하나하나 정립을 해나가면서 그게 문제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쓰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사정에 맞는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특근법 위반 혐의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개 업체를 제재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명무실해졌죠. 그 발언들이. 네, 그 뭐 16개 회사 네. 이제 외국 가상자산 주로 거래소들인데요. 네. 뭐 MEX나 쿠코인이나 네. 뭐 디지파이넥스나 뭐 이런 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랑 제가 뭐 또 얘기도 좀 들어봤었는데 네.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는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좀 그런 현상들은 봤습니다. 금융위가 예고한 법적 제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해줘야 그거를 될까요? 위반 미신고 영업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리고 뭐 그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신고 수리를 못하게 한다든가 네. 이런 식의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특근법 6조의 이제 역외 적용에 대한 네. 그 외국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것이죠. 이제 네. 그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조항들은 전부 다 이제 국내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ISMS 이제 일단 국내 법인이 있어야 되고 ISMS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행과 실명 계좌 입출금 그 이슈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우리 국내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특근법 개정안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제도가 좀 뒷받침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한테 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화되면서 생겨난 문제이긴 한데 외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한국 카드를 받는다거나 하는 식의 영업을 하는 그런 외국의 이제 디지털 사업,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디지털 관련 사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외국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신고를 하려면 네. 그 사업자들한테 맞는 신고 절차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아, 그 네. 절차가 없는 건가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에서는. 네, 그렇다면 규제 당국이 이렇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 이런 좀 행동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보완책이 좀 필요하죠. 네, 저는 만일에 뭐 다음에 좀 기회가 돼서 특근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외국 사업자들을 위한 신고 요건과 절차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메타콩즈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국내 NFT 네네. 회사 정말 네. 상당히 유명한
그 회사인데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회사죠. 거의 내부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막 내부적으로 뭐 형사적인 고소 갈등이 빚어졌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이런 또 사례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NFT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아직 가상자산으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상품입니다. 네. 이제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증명하는 꼬리가 붙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상품을 구입을 하는 거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자기 판단하에 구입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상품을 판매하고 만들었던 회사가 뭐 내홍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네.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사실. 네. 투자자들이 NFT를 구입을 할 때 얼마나 단단한 회사인지 네. 얼마나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회사이고 본인들의 NFT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되게 정밀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또 소송으로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뭐 해외에서도 뭐 NFT 관련돼서 집단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네.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NFT는 상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판매를 하고 나면은 그 상품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의무를 본질적으로 이제 발행자가 부담을 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만일에 발행자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을 했는데 네. 발행자 회사에서 무슨 횡령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서 그 NFT의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네. 이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회사에 횡령이 발생이 됐다. 주주들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가치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는 제가 단서를 달았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 단서가 없이 그냥 판매를 하면 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볼펜을 구매를 했는데 그렇죠. 이 볼펜 회사에 횡령이 생겼다고 해서 볼펜 회사는 제가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아주 적절한 예시를 고발은 할 수 있죠, 보여주셨네요. 그래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야 뭐 이게 네. 본인의 자유니까요. 네. 제가 오히려 적절한 예를 들었어야 됐는데 이제 국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예를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내 이제 해외 이런 집단 소송들이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물론 뭐 활발히 발생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마땅한 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집단 소송으로 시장의 건전화가 많이 유도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율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규율이 만들어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뭐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거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코너에서 이 NFT 아트 분야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이 NFT도 관련 규제가 없는 이 사각지대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할 이 시장 참여자 보호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 방안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NFT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뭐 새로운 규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만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볼펜을 구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 수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NFT와 관련된 시장에서 그 NFT를 발행하는 측이 제가 일단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공개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 자신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도적으로는 NFT 발행자들이 이제 NFT와 관련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FT는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을 증명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 NFT와 디지털 파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디지털 파일이 근거하고 있는 오리지널 예술품들이 있을 때 그 디지털이 아닌 네. 아날로그 예술품과의 네. 관계 자체가 완벽하게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정확하게 이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로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일단 정보의 대칭성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오히려 이 블록체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변호사님한테는 그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 일을 하시다 보면 뭐 국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많은 좀 자문이 들어오죠. 이런. 예, 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네. 예, 뭐 의견을 여쭤보실 때도 있고 그런 네. 경우는 많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민사라든가 형사 사건들도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좀 사건들을 많이 좀 변호를 하시나요? 네, 뭐 그런 사건들도 꽤 있고요. 예. 혹시 하시는 과정에서 뭐 좀 사례로 네. 뭐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고 싶은 좀 사례 재밌는 사례가 있었나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네. 일단은 저는 그 소송보다는 네. 그 사업을 자문을 하는 네.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뭐 이제 이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 구조들을 네. 진행을 하실 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도 똑같은 문제죠.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법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재밌는 말씀인데 네. 사실 그 사업자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네.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네. 아니냐라고 네. 판단하시는 분이랑 네. 법이 없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라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만일에 나중에 규율이 들어오더라도 음.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는 네. 그런 그 사업 구조를 만들어 드리도록 저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재밌는 사례라고 하면은 네. 이제 옛날에 이제 2017년, 16년에 ICO 열풍이 이제 불었을 때 네. 저한테 이제 어떤 그 관할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ICO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랑도 일을 많이 하니까 네. 뭐 스위스에 있는 변호사, 싱가포르에 있는 변호사, 몰타에 있는 변호사, 뭐 BVI에 있는 변호사 그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합니다. 보통 텍사스 지역 쪽의 변호사님들이랑 일 많이 하시겠어요? 맞죠. 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당시에 몰타나 뭐 다른 굉장히 소국들 네. 텍스 헤이븐으로 되어 있는 되게 작은 주리스딕션도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자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네.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네. 하고 있는 데서 ICO를 해야지 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나라 규제 당국에서도 룰을 도입하고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네. 네. 이 부분들이 설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몰타에서 한다고 몰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텍스헤이븐에서 그게 벌어진다, 네. ICO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도 문제를 삼을 그렇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적어도 어느 정도 그 틀을 갖춰놓은 국가에서 ICO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뭐 테라 루나 사태, 건도영 대표 이런 사례만 봐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주의적인 그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치국가다 보니까 제형 법정주의 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대치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뭐 건도영 대표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법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 사실은 관련된 법률이 있었다면은 더 좋았겠죠. 네,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제가 권도영 대표와 관련된 그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로 밝혀지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만일에 그 권도영 대표가 그 실제로 약속했던 것들과 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통해서 수익을 뭐 20%를 돌려주겠다. 네. 이런 유사수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근데 사실 유사수신 행위법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그거는 금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금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개정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네. 가능한 거는 만일에 20%를 주겠다. 네, 이게 내가 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혁신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20%를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일에 얘기를 네. 하고서는 금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단순히 뭐 폰지 스킴에 지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혁신적인 디파이
그 기술이 적용이 된 게 아니라 네. 단순한 폰지 스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만일에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네. 그런 거는 이제 사기가 될 수 이게 있겠죠. 이제 사기. 전형적인 폰지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체포영장을 이제 검찰에서 내고 그다음에 네.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셨더라고요. 네.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통법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네. 그 정확하게 뭐 영장을 보거나 네. 혐의를 본 것이 아니라서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테라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네.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사기, 네. 자본시장법상에 그런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아직 정확하게 뭐 그 검찰이 어떤 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지는 네. 못해서요. 이게 만약에 이번 사례 테라루나 사태가 자통법이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되고 네. 판결을 받는다면 이 업계가 정말 발칵 뒤집힐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좀 큰 문제가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사실 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준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라루나나 어떤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더라도 네. 그러면은 투자계약증권인데 이제 공모를 안 했으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 논리가 되려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인 것 같으니 네. 내가 증권신고서를 뭐 이제 증권회사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제출을 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준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제출할 데도 없잖아요, 사실. 제출해도 받아주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디 제출해야 그동안에 돼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뭐 받아주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사실 유예 기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뮤직하우 사태에서 보여줬던 것들. 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을 했지만 네. 그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을 했지만 증선위에서는 6개월간 보류를 시켰거든요. 네. 이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을 해라.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재를 유예를 일단 6개월간 유예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유예 기간을 부여를 했는데 규제 기관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부분 이제 그 코인들이나 뭐 수익형 배당을 한다면 증권형 토큰으로 많이 분리될 NFT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증권형, 수익형으로 다 봐야 되나요? 대부분?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증권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업계 위축되지 않을까요? 위축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그 규제로 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증권 규제라는 거는 이미 200년 동안 형성이 되어 온 규제고요. 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거의 비슷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 범주에 만일에 어떤 특정 가상자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그 증권 규제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권 신고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데- 증권인 가상자산은 네. STO를 통해서 증권 신고서 내고 진행을 하고 네.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네. 뭐 앞으로 만들어질 가상자산 업법이라든가 디지털 네. 자산 기본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오퍼링을 하고 그런다면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네. 때린다. 그렇죠. 위반이라고 때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뭐 이건 테라루나 사태랑 네.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네. 네.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일에 여러 가지 수사를 이제 검찰에 계신 분들이 하다 보시면은 네. 사실은 꼭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뭐 법조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네, 오늘 조정희 변호사 모시고 가상자산 ICO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정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제화 논의는 사실은 2016년, 17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먼저 그 법제화를 했던 것이 법제화를 하고 제도화를 했던 것이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국가들이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2015년에 이미 뉴욕주에서는 비트 라이센스라는 이 그 가상자산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카라고 전 유럽 국가에 적용이 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본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시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발자국을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증권인 가상자산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구별을 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게 이 모든 규제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본시장법과 함께 이제 가상자산업법 내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이 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이제 제대로 밟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 종종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